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40대 여성입니다.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다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럴만했다.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겐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웃으로 태어나 유치원부터 심지어 대학까지 같이 나온 자타공인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절친이었어요. 둘 다 남동생뿐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이자 자매였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내 편이었죠. 현경이 너 나랑 홍경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나는 당연히 준이 너 구하지. 홍경이 그 자식 맨날 내 색연필 가져가서 다 부러뜨리고 미워 죽겠어. 그런 남동생보다야 당연히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친구 준이 네가 짱이지. 정말이지? 너 약속했다. 당연하지. 그러는 넌 나랑 명준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나부터 구할 거지? 글쎄. 아, 뭐야? 너 1억이야? 농담. 당연히 너부터 구하지. 잊지 마. 우린 6학년 때도 친구고, 중학생 돼서도 친구고, 100살까지 친구야. 당연하지. 100살까지 친구. 그때 함께 살았던 곳이 아버지 회사 사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직업부터 해서 형제 관계, 취미나 성향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지금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퉈서 서로 말도 안 하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모두 추억이었어요. 저희는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할 무렵이었습니다. 뭐든지 비슷한 시기에 해야 직성이 풀렸던 우리답게 연애도 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3년 연애로 별탈 없이 결혼까지 꼬리냈지만 친구는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결혼이 파토가 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친구는 은근히 제게 결혼을 좀 미뤘으면 하더라고요. 현경이 너 진짜 결혼할 거야? 우리 합동 결혼식 하기로 했잖아. 야, 그만큼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자는 거였지. 진짜 합동 결혼식은 좀 아니지. 우리 부모님도 반대할걸? 치, 그럼 좀 미루든가. 언제까지? 너 새로운 남자친구 생겨서 연애하고 결혼 결정할 때까지? 2년? 3년? 그때는 너무 늦지. 아마 호준이가 그만큼은 안 기다려줄걸? 그것도 안 기다려줄 사람이면 하지 말든지. 나는 너랑 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미안. 나도 너 결혼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안 편해.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 결혼하더라도 난 네 친구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땐 우울해하는 친구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넷이 함께 데이트한 적도 많고 결혼 준비도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식장 계약하기 직전에 바람 사실을 알았죠. 그런 친구를 두고 저 혼자 결혼식을 진행하려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친구가 파혼해서 저도 미룬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남다른 우정이라도 제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친구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히스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현경아, 나와. 나 꿀꿀해. 한잔 해야겠어. 어? 아, 미안. 준이야. 지금 시부모님 와 계셔서 나가기가 좀 그래. 뭐? 지난주에도 오셨다면서 또 오셨단 말이야? 너네 시부모님은 뭐냐? 신종 시집살이지 그게 별개 시집살이야? 아, 짜증나. 그럼 나 누구랑 술 마시라고? 그럼 나 그냥 너네 집에 가서 마시면 안 돼? 어? 우리 시부모님 와 계신다니까? 계시면 뭐?
며느리 친구가 며느리 좀 만나러 왔다는데 내가 가서 은근히 쫓아내줄게. 준이야, 다음에 보자. 일본 유학 중이라던 시누이가 와서 오신 거라서 그래. 그리고 집으로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나나 호준이야 괜찮지만 어른들 보기엔 좋아 보이지도 않잖아, 응? 결혼 후에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의가 없는 친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파혼한 이후부터는 자꾸 그런 기본 예의도 없는 것처럼 구니 저도 너무 곤란했죠. 엄마는 애가 충격도 충격이지만 셈이 나서 그러는 것 같다고 좀 더 이해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애 어르고 달래듯 설득한 것이고요. 시간 되면 나가서 술도 마셔주고 꿀꿀하다고 할 때는 1박 2일 여행도 같이 간 적도 있고요. 시부모님 방문 같은 불가피한 일만 아니면 저도 최선을 다해 친구 노릇, 자매 노릇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제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친구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는데 친구는 누구보다도 더 놀란 것 같더라고요. 임신? 정말이야? 얼마나 됐는데? 이제 막 6주 됐대. 지금도 안 믿겨. 이 배에 진짜 손톱보다도 작은 아기가 생겼더라니까. 내가 엄마가 된다니. 준이야,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어쩔 줄을 모르겠어. 잘하겠지. 너는 뭐든지 잘했으니까. 축하해, 현경아. 그때까지만 해도 몇 주 뒤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 임신 16주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친구가 한껏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현경아, 나도 임신이래. 임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이라니. 임신 몰라? 임신. 나도 너처럼 임신했다고. 내 뱃속에도 손톱보다 더 작은 아기가 들어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만나는 남자도 없다며. 갑자기 무슨 임신? 누구랑? 애 아빠가 누군데? 아, 애 아빠는 책임 안 진대. 야, 박준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 아빠가 책임을 안 지다니. 왜? 누군데? 그냥 클럽에서 만난 남자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뭐? 아, 그래서 너 지금 그 클럽에서 만난 남자애를 낳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너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아, 왜? 너는 임신했는데 나는 임신하면 안 돼? 나도 결혼해서 아이 갖고 싶었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해? 나는 어느 세월에 연애하고 어느 세월에 남자 만나서 결혼해. 애는 언제 낳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애 생길 때 낳을래. 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준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야. 내가 있는데 뭐. 나도 내 자식 키워야 하는데 너를 어떻게 신경 써줘. 너 엄마는 이 사실 아셔? 아빠 알면 너 죽어. 야, 서영경. 나는 너 임신했을 때 축하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준이야, 너 지금 미혼모 되겠다는 거잖아. 세상에 어떤 친구가 미혼모 되겠다는 친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부부가 키워도 힘든 게 육아래. 우리 사촌 언니는 하루에 12번은 애 울 때 같이 운대. 형부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출근해서 잔소리 듣는 게 일상이고. 부모가 둘이어도 힘든 일을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자서도 충분히 해. 우리 엄마도 나랑 명준이 충분히 잘 키웠잖아. 우리 아빠나 너네 아빠나 어디 육아에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이었어? 서로서로 공동 육아하면서 버틴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친구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할 생각도 없어 보였죠. 그저 저와 같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라 아무리 말려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참다 못해 이러다 친구 엄마에게 원망 들을까 싶어
친구에게 상의도 없이 말했다가 절규할 뻔도 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걸 우리 엄마한테 왜 말해? 내가 오죽하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낳는다잖아. 낳는 건 나야. 누가 너더러 내 애까지 낳아달랬어? 왜 엄마한테 말해서 일을 키워? 지금 아빠 나 잡으러 온다고 난리야. 당장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난리라고. 우리 애 잘못되면 나 너 가만 안 둬. 두고두고 평생 원망하고 미워할 거야.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친구가 정말로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친구가 힘들어지는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친구 엄마한테 연락해 그 사실을 밝혔겠나요? 친구 부모님께서 불이 나게 친구 자취방으로 갔지만 친구는 부모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올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한참 뒤에나 나타나 선심 쓰듯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정해주는 거지? 너 마음대로 우리 집에 말한 거 용서해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출산 앞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이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친구나 곧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배는 부를 대로 부른걸요. 결국 저는 친구와 함께 육아하기로 했고 그 결정이 제게 어떤 화가 되어 돌아올지 상상도 못한 겁니다. 애를 낳고 나서야 애를 낳게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친구와 저는 약 2달 터울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현경아, 안 무서웠어? 곧 출산한다니까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마음먹어. 어떻게든 될 거야.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셋째도 낳지. 분명 힘들겠지만 못 견딜 만큼 힘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까? 잘할 수 있겠지? 근데 현경아, 너는 출산할 때 호준 씨가 와 있었어? 그치. 예정일 전후로 연찬해서 같이 기다리다가 운 좋게 날짜 잘 맞춰서 나왔어. 나도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남편 없이 혼자 낳으러 왔다고 병원에서 무시받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말이 어딨어. 세상에 뭐 모든 여자가 남편 데리고 애 낳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귀찮다고 둘째, 셋째 때는 오지도 말라고 한대. 그래도 옆에서 누가 같이 있어주면 힘이 나긴 할 건데. 내가 그날 보고 우리 유리 엄마한테 맡기고 갈 수 있으면 갈게. 그러지 말고 현경아, 호준 씨한테 좀 부탁하면 안 돼? 하루만 내 보호자로 좀 빌려주라. 뭐? 준이야, 그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니야. 그냥 내 출산일에 보호자로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런단 말이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지킬 건 지키자. 엄마 아빠도 계시고 시간 되면 나도 올 수 있다는데 내 남편 빌려달라는 건 좀 그렇지. 내 남편은 무슨 죄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여자 혼자 애 낳는 거. 내가 어떻게든 하루는 시간 내볼게. 그때는 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너무 겁을 먹어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말이 다 나왔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딱 잘라 거절했고 그 뒤로도 그걸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도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후로 친구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필 친구의 친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지 오래였고 가뜩이나 허락받지 못한 출산이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육아를 돕기 위해 집에 머물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의지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딸이잖아. 나도 좀 도와줘, 응? 그래, 우리 준이도 내 딸이지. 힘들 때마다 와.
엄마가 유정이 좀 봐줄게. 역시 엄마밖에 없어. 아, 진짜 엄마 바꾸고 싶어. 온갖 아양을 떨며 어린 딸을 데리고 저희 집 드나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처음에야 저도 친구 안쓰러운 마음, 같이 애 낳아 키우는 그 마음 아니 이해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애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친구는 자고 있고 엄마가 조카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준이 언제 왔어? 너 나가고 30분 뒤인가 그쯤. 밤새 잠을 설쳤나 봐. 하도 졸리다고 해서 가서 좀 자라고 했어. 엄마도 어제 잠 못 잤잖아. 요리 데리고 병원 간 사이에 엄마 눈 좀 붙이라고 한 건데. 그 사이에 준이 애를 보고 있어? 엄마 그러다 쓰러져. 나 미안해지게 그러지 마. 그럼 어떡해. 너는 남편도 있고 나도 있지만 준이 저건 어쩌다 보니 남편도 없이 혼자 애 낳아서 친정에도 팽당해서 혼자 됐는걸. 괜찮아. 엄마도 할 만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게 누가 낳으라고 떠밀었냐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친구의 안 된 사정은 고려하지 못하고 결국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게 저희 엄마를 부려먹는 거예요. 쌍둥이 손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 도와주랴, 친구 도와주랴, 엄마 몸이 둘이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엄마 수액 맞으러 병원 왔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도 오지 못하게 하고 친구에게도 단단히 일러두기로 한 거예요.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오지 말라고 했어. 뭐? 아, 나 오늘 엄마한테 유정이 맡기고 한숨 붙이려고 했는데. 준이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시터도 아니고 우리 엄마 로봇 아니고 사람이야. 밤새 손주 보고 피곤해 하는데 낮엔 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뭐야, 엄마가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왜 나를 못된 사람 만들어? 나도 피곤해서 그래. 너도 엄마한테 도움 받는데 나는 엄마한테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야, 그거야. 나는 친딸이고 넌 엄밀히 말하면 친구잖아 라는 말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요. 모두가 알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 참았는데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그러더군요. 아, 너는 친딸이고 나는 남이라서 그러면 안 된다? 야, 서영경, 진짜 실망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내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이라고 선 긋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친딸인 나도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미안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너희 엄마도 안 봐주는 유정이를 왜 우리 엄마가 봐주면서 수혜까지 맞아야 돼? 됐어, 나 갈게. 아, 준이야.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난 너를 진심 친동생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의지했는데 너한테 나는 그저 짐이었네. 너네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짐. 네 진심 잘 알았으니까 이만 가볼게. 친구는 미안하다고 붙잡는 제 손도 뿌리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막상 그렇게 대놓고 싸우고 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놈의 육아 동지가 뭔지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친구도 많이 속상하겠죠. 알게 모르게 제 삶과 자기 삶이 비교가 됐을 거고 딸 출산에 기꺼이 달려와 주는 엄마가 없어 서글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남편 쉬는 날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친구에게 필요한 육아용품 몇 개를 사다가 친구 자취방으로 갔죠. 결혼하면서 대출받아 30평대 아파트 매매에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육아를 시작한 저와 달리 친구는 17평짜리 월세 소형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한 짐을 지고 사는 친구인지라 아이 물건까지 더해지니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친구는 선뜻 문을 열어줘 놓고 아직 서운한 마음이 안 가셨는지 툴툴거리더라고요. 살살 달래 내가 실어냈다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로도 어지간한 일은 이해해야지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변 친인척과 친구들이 우리 딸 위에 보낸 선물까지 탐내는 걸 보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참아. 준이 사정 빤히 알면서 그래. 근데 자꾸 화가 나. 엊그제는 고모가 사준 그 드레스 있잖아. 유리 나중에 돌되면 입히라고 한 하얀 드레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챙기더라니까. 원래 엄마가 되면 없던 욕심도 생기고 그래. 자긴 그런 거 챙겨주는 친인척 하나 없으니 그런 거지. 드레스는 엄마가 사줄게. 마음 풀어. 그렇게 호의는 하나둘 늘어나는데 친구는 그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사준 가재 손수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챙기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참아야지 싶은 마음보다 마음에 있던 진심이 먼저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까지 가져가게? 어? 가재 손수건 많길래. 왜?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유리 건데 당연히 가져가기 전에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많으니까. 여기 공짜 마트 같은 데 아니야. 너가 그렇게 당연하게 챙기는 거 다 우리 유리 앞으로 들어온 선물이라고. 너가 그렇게 말도 없이 함부로 챙겨가면 내가 나중에 그거 준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받았는지 인증은 어떻게 하니? 옷 들어오면 입혔다고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는 게 예의인데 너가 그렇게 가져가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되니? 그거야 너가 말하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지. 사진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여? 됐다. 말해도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더 뭐라고 하겠냐? 야, 서영경, 너 말이 좀 그렇다. 사람 되게 무안하게. 무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말이나 하고 가져가라고. 친구가 저를 쏘아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친구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더군요. 그렇게 토라진 친구가 집에 가버린 후 한동안 연락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가 오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친구는 전처럼 제가 먼저 다가와 사과하길 기다렸던 모양인지 다른 친구들한테 자꾸 저 어떻게 지내냐 떠보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낸다고 하니 처음으로 우리 아이 내복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사과하는 겁니다. 현경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네 집이 무료 마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나 봐. 게다가 우리 유정이랑 다르게 유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부터 선물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유정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현경아, 내가 잘못했어. 기분 풀어라.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놓치는지. 이게 다 산후 우울증인가 봐. 사과 한번 받기 힘든 친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만하면 됐다 싶기도 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했으니 저도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너무도 사소한 일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신생아부터 몇 번이나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제 아이와 친구의 아이가 닮아가는 겁니다. 2달 차이다 보니 둘이 같이 눕혀두면 제 딸이 좀 더 잘 먹어 살이 오른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유모차를 가지고 나가면 쌍둥이 같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친구는 싱글벙글 웃음을 띤 얼굴로 그랬죠. 너랑 내가 자매처럼 자라서 그런가?
우리 애들도 자매같이 자라려나 봐.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 아니니? 친구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저처럼 아이를 낳았으면 저에게도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가 혼자서는 전혀 육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애까지 닮았다니 영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한 건 친구 딸 등에 난 점이었어요. 신생아 때는 그 점이 희미의 몽고점인 줄만 알았는데 자라면서 점점 짙어지더니 그냥 딱 봐도 점이더라고요. 그걸 얼마 전 친구 대신 목욕을 시키다 발견했는데 모양이나 위치며 남편 점과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 찍어 보여주면 같은 사람 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도 있나 그런 멍청한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그 뒤로 혹시나 한 마음에 조용히 남편과 친구를 유심히 살폈지만 그 둘에게서 수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부터 따로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저 없이 따로 만난 적도 없고 함께 있어도 대화도 잘 안 했거든요. 함께 육아를 하는 것도 남편이 회사 갔을 때 일이라 친구가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에 비해 둘이 마주친 적도 없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은근히 떠본 적도 있습니다. 준이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니? 미혼모긴 하지만 외모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괜찮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글쎄,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있는데 쉽지 않지. 애 있는 돌싱이면 모를까. 뭐 알아봐줘? 어? 나중에 준이한테도 말해보고. 하지만 남편은 친구를 전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출산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나 싶어 자책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계좌 정리를 하던 중 평소 쓰지 않은 계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 전체적인 자산 관리는 남편이 하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해 늘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평소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남편인지라 다 맡긴 부분이었고 한 번씩 확인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인출된 그 계좌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였어요. 주변에서 아이 축하금으로 들어온 돈을 따로 모아두는 곳으로 훗날 아이에게 크게 쓸 일이 없으면 독립할 때 그대로 주자고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가 어른들께서 계좌의 취지를 아시고 주신 목돈이 있어 절대 적지는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 계좌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보, 유리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던데 어디에 옮겼어? 그거, 실은 엄마가 잠깐만 쓰고 주신다고 해서.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아니, 무엇보다 그 정도는 어머님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아버지 모르게 쓸 일이 있다고 하셔서 나한테 급하게 말씀하셔서 그랬어.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엄마 체면도 있고 해서. 미안해. 엄마가 빨리 쓰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른 채 하고 있어. 그때 뭔가 무시하기 힘든 촉이 오더라고요. 1,000만 원 살짝 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 아들에게 손 벌릴 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어머님께 연락해 넌지시 떠봤거든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세요? 아니, 그 양반 요즘 임장 다니잖아. 둘째 손주 태어나면 애들 띄워놓을 수 있는 전원주택이 좋겠다고 벌써부터 아주 콧노래가 절로 나와. 요리 돌도 안 지났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그러세요?
아가씨도 머지않아 아이 가질 텐데 넓은 마당이 있으면 좋죠. 근데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무슨 일은? 하루하루 네 아버지 콧노래 듣는 거 말고는 별일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요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가셨다고 하셔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돈? 무슨 돈? 난 호준이한테 돈 같은 거 빌린 적 없다. 자식한테 돈 빌린다고 네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을 일 있니? 큰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네 아버지한테 빌리고 말지. 왜? 호준이가 나한테 돈 빌려줬대? 이놈의 자식이 또 어디서 사고를 치고? 아무튼 난 아니니까 괜히 나 끌어들이지 말라고 해. 역시나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그 돈은 시댁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었죠.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추궁해 그 돈의 행방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날 친구가 저희 집에 온 순간 그 행방을 알 것 같았지만요. 뭐야? 그 가방? 나 이번에 큰맘 먹고 질렀잖아.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가방. 이게 비싸다고 모셔놓을 가방도 아니고 강남 엄마들이 기저귀 가방으로 쓰는 가방이래. 어때? 예쁘지?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가방을 사? 야, 너 나 무시해? 전부터 넣고 있던 적금 있었단 말이야. 딱 이번에 만기돼서 유정이한테 쓸 거 빼놓고 진짜 큰맘 먹고 산 거야. 두고두고 쓰다가 나중에 유정이 물려줘야지. 전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구나. 남편이 내 딸에게 들어온 축하금을 빼다 친구 줬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만 남은 것이었어요. 대체 왜 남편이 친구에게 그 돈을 줬어야만 하는지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답을 알면서도 그것만큼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 준이 줬어? 어? 우리 계좌에 있던 돈 말이야. 그거 당신이 준이 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리 엄마, 그게... 왜? 왜 준이를 줬는데? 돈 필요하대? 그럼 나한테 말했겠지. 당신이 준이한테 돈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것도 유리 계좌에 손대면서까지. 현경아, 그게... 아니지? 그거 아니지? 현경아... 설마... 남편은 순식간에 식은 땀까지 흘리며 당황하더라고요.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제가 절대 아닐 거라고, 아니여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딱 한 번만 도와달랬어. 그러면 더는 애 가지고 협박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준희 씨가 당신 문제로 고민이 있어 만나자고 했고 그냥 술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유리 엄마, 나 진짜 실수였어. 진짜 딱 한 번, 진짜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 두 사람이 제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후려친 것이었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친구에게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분노를 느꼈어요. 100번 양보의 남편은 언제고 여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어도 친구가 저를 배신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했던 사이니까요. 저는 그 길로 남편도 뿌리치고 친구 집에 쳐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애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리쳤죠. 야, 박준희, 당장 나와.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네가 내 남편을 건드려서 애를 가져? 정말 온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겁니다. 시끄러워도 차마 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딨나요? 친구 남편을 건드려 애를 가진 여자라니요. 저 여잔 미치지 않고 용케 버티고 서 있다 그랬을 겁니다. 나와! 당장 나와! 결국 친구는 문을 열었는데 보조 걸쇠를 걸어놨더라고요.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친구 옷을 붙잡았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았어요. 현경아,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너가 사람이야? 너 사람 아니야. 어떻게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친구 남편을 건드려? 어떻게?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도 막막해서 그랬어. 나도 너랑 같이 결혼도 하고 애도 가지고 그 순서 좀 갖추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잘못한 거 알아. 실수였어.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것 좀 놓고. 뭐? 사죄? 용서? 이 미친년이. 딱 하룻밤의 실수. 남편과 친구의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하룻밤의 실수였는지 여러 날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미 배신의 실체인 애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요. 전 무엇보다도 내 딸과 친구의 딸이 이복 자매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매처럼 지내자고 하더니 딸들을 진짜 자매로 만든 친구의 행태가 소름 끼칠 지경이었죠. 남편은 무릎이 닳도록 빌며 듣기 싫은 말만 짓거리더라고요. 진짜 하룻밤의 실수야. 진짜라고. 유리 엄마, 제발 나 좀 봐주라, 어? 나 당신이랑 유리 없이는 못 살아. 아버지는 어떻고, 나 맞아 죽어.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조준율이 좋네. 하룻밤 만에 애도 생기고. 나랑 유리 없어도 당신은 준이랑 유정이가 있는데 아쉬울 거 없잖아. 아버님? 그냥 몇 대 맞아. 설마 자식인데 죽이기야 하겠어? 그러고 보니 유정이 이름도 당신이 지었나? 유리, 유정이. 꼴값 떤다 진짜. 저는 순순히 이혼하지 못하겠다는 남편 때문에 시댁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소송을 하느니 그 편이 더 빨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골프채를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나서야 이혼을 했고 친구를 상대로는 상간자 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았죠. 그 돈도 친구 어머니께서 내주신 돈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세상은 두 사람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뒤집어졌고 저는 애딸린 이혼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 덕분에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고 친정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살았어요. 엄마 도움으로 애를 키우고 이혼 후 거의 바로 일자리부터 구해 생계 활동을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3살까지는 제가 부터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돌이 지나자마자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혼으로 삶이 달라진 건 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국 친구애도 남편의 애니 잘해보려고 혼인신고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친구의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 살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박준이 그거 결국 이혼했대.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박준이 그게 지분에 못 이겨서 지 자식한테 손찌검을 했나 보더라. 준이가? 유정이를? 그럼 이혼하고 애를 보낸 거야? 아니, 호준 씨도 박준이 걔가 애 엄하게 키우는 거 알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래. 근데 호준 씨도 호준 씨지. 진짜 애 생각하고 키울 마음 있었으면 소송이라도 하지 않았겠어? 아무리 양육권이 엄마한테 유리하다지만 준이 그게 경제력이 있니 뭐가 있니?
거기다 애한테 손찌검까지 했는데. 너 잘 헤어졌어. 듣자 하니 진짜 너무 별로더라. 주변 지인들은 저 힘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두 사람의 소식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고 차라리 그게 더 낫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이 없으니 더 살만해졌고 저도 제 삶을 찾아갔지요. 이혼했다던 남편에게서 연락 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애 때문에 좀 하는 것 같더니 친구랑 혼인신고하고는 양심이 있는지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제게 그 후의 시간은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었어요. 부모님은 혼자 애 데리고 고군분투하는 딸이 안타까워 몇 번이나 선자리도 주선해 주셨지만 남자한테 심하게 대인 탓인지 결혼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애가 6살이 될 무렵에서야 친구가 다시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겹치는 지인들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세상 완벽한 가정인 척하는 친구가 역겹다며 혀를 내둘렀죠. 현경아, 너 그냥 그대로 둘 거야? 걔네 남편 사랑꾼이라고 목에 완전 깁스하고 다닌대. 아주 꼴불견이라니까? 걔네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끼리끼리 만났겠지. 무슨 사랑꾼? 나 박준희 걔랑은 다시는 엮이기도 싫어. 하긴 나 같아도 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 박준희 같은 애가 잘 살면 안 되는데. 현경아, 그러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내가 좀 알아볼까? 아니야, 아직은 생각 없어.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나마 위안으로 삼자면 수년이 지나도 제 편이 되어 똑같이 분노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뿐일 거예요. 길에서도 마주치지 말자, 마주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 무삭하게도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언제고 한 번은 마주치겠거니 하긴 했지만요. 같은 학교 같은 반은 너무했죠. 아이 학교 입학식 날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아이를 배웅하는 친구를 보며 잠잠했던 분노가 다시 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함께 해주셨지만요. 아이는 모르겠지만 엄마만 아는 미안함, 안타까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애써 모른 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와 엮여봤자 제 인생만 더 피곤해지고 제 수명을 깎아 먹는 짓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자꾸 그 친구에게 복수하라고 등이라도 떠미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의 새로운 관리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친구 남편은 저를 몰랐지만 저는 입학식 날 멀리서 보고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신사적이고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 가정은 완벽하게 박살내놓고 멀쩡한 남자 만나 평범한 가정 꾸려 사는 게요. 그렇게 며칠 지켜봤는데 역시 끼리끼리 까마귀 노는 곳에 어떻게 백로가 가겠어요. 똑같은 까마귀 한 쌍이 만난 것이죠. 현경 씨는 싱글맘이라며? 이혼? 사별? 이혼이에요. 에이, 그래. 아유, 젊은데 남자친구는 없어? 네. 내 친구 중에 꽤 괜찮은 싱글 있는데 소개해줄까? 글쎄요. 제가 눈이 좀 높아서. 뭐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도 있어? 말만 해. 내가 은근 마당발이거든.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일은 전부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한량에 여직원만 있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일단 찝적대고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잘만 이용하면 이걸로 꽤 괜찮은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친구한테 남편까지 빼앗긴 마당에 저라고 친구 남편 뺏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친구처럼 추잡스러운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죠. 친구처럼 추잡해지지 않고 나름 우아한 복수를 하기 위해 머리를 좀 써야 했어요. 스타일
키는 한 175cm 정도면 되고, 저는 안경 쓰는 남자가 지적이어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가끔 흡연하는 모습이 섹시해 보여서 흡연도 상관없고요. 피부톤은 좀 까무잡잡한 게 괜찮기도 하고. 어? 그래? 현경 씨 보기와 다르게 나랑 좀 통하는 구석이 있네. 뭐가요? 아, 아니야. 일하라고. 친구 남편은 제 어깨를 기분 나쁘게 한번 쥐고 사라지더라고요. 기분 좋을 겁니다. 제가 말한 특징이 딱 친구 남편이 가진 특징이었거든요. 평소 제 이상형과는 한참 거리가 먼 스타일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번 김칫국 마시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사발로 연달아 들이키기 마련이잖아요. 그 뒤로 제 앞에서 좀 있어 보이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괜히 목덜미에 뿌린 향수를 어필하겠다고 제 얼굴에 몸을 바짝 붙인다던가 멀찍이 서서 저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이요. 저는 직원들 앞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피하다가도 단 둘이 있을 때면 은근히 여지를 줬습니다. 은근슬쩍 친구 남편의 손을 스치는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든가 별 이야기도 아닌데 친구 남편이 하는 말에 오버스럽게 웃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거요. 어찌나 단순하든지 그 행동에 홀라당 넘어간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때로 개인적인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현경 씨, 내 문자 안 봤어? 문자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왜요? 내가 거래처 갈 일이 있는데 마침 김 대리가 일이 있다는데 같이 갈래? 거기가 꽤 괜찮은 드라이브 길이기도 한데 기분 전환도 하고 어때? 업무적인 지시인가요? 어? 현경 씨 또 눈치가 있네. 당연히 업무 지시지. 그럼 갈게요. 친구 남편은 좋다고 따라 나서더군요. 저는 완벽한 복수 앞에서 좀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빌미가 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연락도 일체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돈을 쓰게 하거나 살짝 선을 넘게 하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듯 친구 남편을 대했죠.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로서 대하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되게끔 한 거예요. 현경 씨, 그때 말한 이 소개팅 말이야? 네? 네. 마침 딱 현경 씨가 말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어때? 만나볼래? 그런 스타일 있으면 만나보면 좋죠. 어떤 분인데요? 그게 현경 씨 생각보다 꽤 가까이 있는데 현경 씨 모르겠어? 어디요? 저희 직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던가요? 여기 있잖아, 여기. 눈앞에 두고도 몰라? 친구 남편은 신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잡아뜨리면 자빠질 것 같은 여자를 두고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겹고 불쾌했지만 복수를 위해 휴대전화 녹음을 켜놓고 견뎠어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지금 부장님 한번 만나보라는 그 말씀이세요? 하지만 부장님 결혼하셨잖아요. 저야 남편 없는 싱글맘이라지만 가정도 있으신 분이. 에이, 알면서 알만한 사람이 빽이야. 근데 나 그렇게 막 재미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실은 이혼도 생각하고 있거든. 이혼이요? 왜요? 사모님이랑 꽤 단란한 가정이신 것 같던데. 그게 다 쇼인도라고 쇼인도. 집사람이 아주 보여지는 거에 환장해서 사람을 들들 볶아. 그래도 내 아들한테 잘하니 참고 살았지.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 현경 씨처럼 살결도 보드랍고 매끈한 각성미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부장님, 방금 그 말씀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요? 어? 내가 좀 그랬나? 내가 좀 빨랐지? 미안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현경 씨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랬어. 알지? 저는 행여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다행히 확실히 선을 그은 덕분에 이상한 일은 없었고 녹음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은 어영부영 친구 남편이 원하는 대답은 없이 헤어졌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길로 친구에게 그 녹음을 보냈죠. 잔잔한 수면 위로 바위가 굴러떨어진 기분이 어떤지 평온했던 삶에 폭탄이 떨어진 그 기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요. 아니나 다를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받지 않았어요. 그 길로 바로 휴대전화도 꺼버렸죠. 속이 아주 새까맣게 타서 제가 될 지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화끈했어요. 다음날 바로 회사로 찾아왔거든요. 오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미친 듯이 쏘아대더군요. 서영경, 어딨어? 이 미친년 어딨어?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서영경 어딨냐고? 내가 네 목소리도 모를 줄 알아? 번호 바꾸면 모를 줄 알았어? 저기 있네. 야, 이 미친년아! 무슨 짓이야? 교양 없이. 교양? 지금 이 바닥에서 너 같으면 교양 찾겠니? 이 환양년!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내 남편을? 친구가 미친 듯이 분노하며 쏟아낸 말에 직원들이 숨죽여 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바라던 바였어요. 저는 일부러 친구의 화를 북돋기 위해 잠자코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혼자서 자기 남편에게 꼬리를 쳤냐, 지금 복수하는 거냐, 정말 더러운 년이다. 고맙게도 회사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해준 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죠. 반면 친구는 저를 남편의 상간녀로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으니까요. 친구 남편은 혼자서 돌싱맘인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한 상사가 되어 권고사직당했고 그 과정에서 그게 모두 짜여진 판이었다는 걸 알고 분노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봐요 서영경씨, 하나만 물읍시다. 듣자하니 집사람이 당신 남편이랑 바람나 복수하는 거라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대로 좀 말해줘요. 글쎄요. 복수는 모르겠고 제 친구였던 부장님 집사람이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제 남편 애를 가지긴 했어요. 제 말에 친구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뒤로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 번호로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는 둥, 어떻게 얻은 안정적인 가정인데 그걸 깨냐는 둥, 7년이 지났는데 이제와 너무하다는 둥, 별의별 원망의 문자가 다 왔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좀 복수다운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7년이 지난 일이든 10년이 지난 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제 딸은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됐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에게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숨어 사는 건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기 딸 못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벌이다, 그 생각도 있었고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하죠. 친구가 그랬습니다. 도저히 제게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감히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리는 위험한 복수를 선택했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는데도 딸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 픽업을 도와주고 계시는 엄마에게 연락했는데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안 나왔단 말이야? 모르겠어. 학교 끝나면 항상 서 있던 곳에 없어서 애들 다 나오고 나서 들어가 봤는데 이미 다 끝났다는 거야. 유리도 이미 집에 가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미술학원은 가봤어? 전화해 봤는데 안 왔대. 전화기도 꺼져 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길로 바로 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앞으로 경찰차가 왔고 아이 친구인 부모에게 연락해 수소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어? 유리 엄마, 소율이가 그러는데 유리 유정이랑 같이 나갔다던데? 네? 유정이요? 그래, 유정 엄마한테 물어봐. 마지막까지 유정이랑 같이 있었다니까 유정이가 알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친구의 지시라는 걸 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친구 핸드폰은 보란 듯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의심되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곧장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죠. 솔직히 그제야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당한 사람은 난데 그만한 복수도 못하나 싶어 억울하긴 했지만 저 때문에 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학교 정문에서 주저앉아 땅에 이마를 짚고 엎드리고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은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이, 유정 엄마랑 연락됐어요? 아니요. 추측만으로 위치 추적이 어려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정 엄마 맞아요. 내 딸 데려간 거 유정 엄마가 틀림없다고요. 당장 위치 추적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네? 경찰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제게 기다리라고 했지만 애가 사라진 마당에 엄마가 그게 되나요? 결국 횡설수설하며 친구와의 관계, 최근에 있었던 일을 대충 털어놓았더니 그제야 경찰은 다급하게 움직이더군요. 정황상 보복성 유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하지만 위치 추적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버리면 마지막 꺼진 곳까지만 추적이 가능했거든요. 그야말로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것 같았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 결국 누군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도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짓이 후회가 되다가도 왜 당한 내가 참았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친구를 수천 번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겁니다. 경찰이 갑자기 함께 서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찾았습니다. 서로 가시지요. 그게 정말이에요? 경찰차를 타고 급하게 서로 가자 그곳에는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우리 유리 어딨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이들은 저희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유정이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이라. 경찰이 넌지시 바라본 친구의 손목에는 수갑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따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허탈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 보더니 책상 위로 시선을 던지고 넋놓고 있더라고요. 순간 분노가 일어 친구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곁에 있던 경찰의 저지로 2대 3대 때리지 못해 한이 되더군요. 그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유리 어머니. 박준희 씨는 아이를 자발적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자수했다. 자수했어. 됐냐? 친구는 미련도 없다는 듯 씁쓸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괴하려다 자수라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유정이랑 유리 뒷좌석에 앉혀놓고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데리고 갔어. 둘이 신나서 앉아서 쫑알대는데 나도 뭐 어쩌자고 데리고 간 건 아니고 그냥 너 속이나 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갔어. 눈이 돌아서 그랬어. 그렇다고 애를 건드려? 너도 애가 있으면서 어떻게 애를 건드려? 엄밀히 말하면 애를 건드린 게 아니라 너를 건드린 거지. 한번 봐봐. 내가 유리 몸에 털끝 하나 손댔나.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났다 이거야?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랬다, 왜? 뭐? 유리랑 유정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그러더라. 우리는 평생 우정이야. 2학년 때도 친구하고 3학년 때도 친구하자. 100살 때도 친구하자. 그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약속이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천년만년 친구하던 우리가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목적지도 없이 애들 얘기 들으면서 달리다 보니 답이 보이더라. 아, 나 때문이구나. 내가 먼저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망할 년, 썩을 년, 미친 년. 그러고도 뭘 잘했다고 애를 납치해? 염치도 없는 년. 친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 미안하다, 현경아. 미안해. 내가 괴로워할 동안 너는 얼마나 괴로웠겠니? 나 때문에 너는 얼마나 깊은 지옥에서 살았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친구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느낀 건 그 사건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한 사과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요. 어쨌든 친구가 제 아이를 유괴하려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유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건 아닌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그 길로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요. 떠날 때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가끔 친구가 생각납니다. 친구가 그리운 건 아니에요. 친구의 사과는 받았지만 그 일로 엉망이 된 제 삶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그 어린 날이 그립습니다. 세상에 둘만 뚝 떨어뜨려 놓아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친구와 저 둘만 있었던 그 어린 날이요.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평생 그날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겠죠. 평생 용서하긴 힘들겠지만 죽기 전 한 번이라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려나요.